아이들을 태우고 가던 통학 차량이 3m 다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한 뒤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한 것입니다. 애들이 놀래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죠.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저 바퀴가 저쪽으로 보고 있고 안전벨트를 했기 때문에 애들이 안 그러지, 안 그러면 다 쏟아졌지. 옆으로 이렇게. 농수로 바닥이 충격을 흡수한 데다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이른바 세리미법이 어린이 9명 모두를 살렸습니다. 학원 차량에서 7살 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드시 함께 타고 있어야 할 동승 보호자는 없었고 세리미법이 시행된 지 벌써 5년. 하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법이 있음에도 왜 아이들은 안전하지 못한 걸까? 2019년 11월 12일 7살 A양은 학원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급 점거를 하면서 이제 회전을 틀어버리니까 아이가 앉아있다가 갑자기 튀어나가면서 이 접는 의자에 손이 이렇게 절단되면서 뜯겨가지고. 당시 사고 차량에는 A양과 함께 8살 오빠도 함께 있었습니다. 동생의 손이 잘려나가는 현장을 그대로 목격한 것입니다. 11월경 저녁 7시 어둠이 내린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는 발생합니다. 이 집에 내려다 주고 나올 때 의자를 제끼는데 그때 관장님이 불 안 켜주셨는데 어두워서 제 핸드폰 기능에 있는 플래시를 켜서 했거든요. 근데 그 손잡이를 당기고 다른 애가 도와줘서 제꼈거든요. 프레시를 항상 안 켜주셔? 네. 근데 그 니네가 친구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의자를 왜 제껴야 돼? 친구가 잘 못 나오니까 가는 도중에 제끼라고 교육을 시키셨어요. 교통안전 전문가는 세리미법을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라고 말합니다. 이 사고는 운행 중에 그 캄캄한 차량 내부에서 실제 동승보호자가 해줘야 될 일을 아이들이 직접 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2015년도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세리미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세리미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사전 신고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동승보호자 의무 탑승, 또 운영자와 운전자의 교육 강화 등을 볼 수가 있는데 법이 시행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인데도 아직도 그러한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3년 청주에서 어린이집 차량의 지인 김세림 양이 통학버스 안전성의 허술함을 고발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리미법이 시행됐습니다. 세리미법은 차량에 탄 아이들의 안전띠 착용과 보호교사의 탑승, 운전자와 운영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학원 차량은 세리미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관장님 손이 좀 그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데 저도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딱 돌아보니까 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주차를 하진 않고 주차하는 전용대에 주차를 하고 관장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니? 그러면서 부원장님 바로 치유하러 병원에 가지 않고
부원장님한테 전화해서 학원을 가요. 물티슈로 감싸주고선 부원장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원장님 빨리 1층으로 내려와요. 부원장님이 네 알았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원장님이 1층으로 내려온 상태였고 손가락 이렇게 찾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때는 해서. 그 요령을 몰랐으니까 친구들 처음 있는 일이니까 순간 그때 바로 그러니까 그거 된 거를 줍지를 않고 그래서 친구들 먼저 내려주고 가는 이라고 친구들이 다 거기 지나가고 하면서 저기 양반 그렇게 된 거였네. 네. 사고 직후 학원 차량은 병원이 아닌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잘려나간 A양의 손가락은 오염됐고 응급처치는 늦어졌습니다. 당시 관장은 왜 학원으로 돌아갔을까? 다친 거를 확인을 하고 다른 아이들이 타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체육관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체육관으로 이동을 해서 다른 아이들이 이제 저희 사모님한테 인계를 하고, 왜냐하면 다 끌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초대병원까지 이동하는 게 12분, 13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럼 저로서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기특하게도 아이는 세 차례의 수술을 견뎌냈고 손가락이 짧아지긴 했지만 접합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잘린 고통과 충격은 7살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아이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사고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트라우마 같은 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고요. 일상생활이 좀 많이 힘들 정도로 1학년 아이가 자기 인생이 지금 망했다. 그리고 정형외과 이제 외래 진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진료를 이제 보고 있는 와중에도 자기 인생이 파괴됐다. 그런 말을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말을 아이는 지금 하고 있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학원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승합차도 미등록 차량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리미법이 지켜졌다면 이 사고는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리미법은 왜 지켜지지 않는 걸까? 충북 지역의 어린이 관련 시설은 4천여 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와 교육청, 경찰이 제각각 관리하다 보니 적지 않은 통학 차량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연계가 안 되어 있고 또 경찰에서는 학원 등록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고 또 그 관리청에서도 정확하게 세분화돼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진 관리 체계, 사고가 나야만 버리는 단속, 여기에 솜방망이 처벌까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법률 검토하고 이제 차후에 이제 뭐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뭐 안전 점검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8일 정도 있다가 연락이 안 돼서 연락 기다리다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담당자분이 뭐 이렇게 확인했는데 그냥 과태료 이제 나갈 거라고. 세리미법을 위반한 이 학원에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교육을 안 들으신 거랑 운영하시는 분이 교육을 안 들으신 분한테 그 운전을 시켰다는 것 때문에 해서 8만 원씩 16만 원이 부과되거든요. 그거 말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뭐 그 중대한 사고나 사망으로는 볼 수 없어서 그 해당 구청에서는 그거 관련해서 뭐 영업 정지나 취소 뭐 이런 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주시와 서원구청은 벌금 16만 원과 과태료 25만 원, 총 41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아이가 중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해당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상해로 인해서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은 여기에 해당되진 않아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등록 취소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손가락을 완전히 절단으로 잃었을 때는 중상 처리가 돼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이제 할 수 있다고 이제 규정돼 있어요. 결국 손가락이 접합되었기 때문에 과태료로 끝났다는 것. 사망 또는 장애 여부만이 행정처분 기준이 되다 보니 이번 사건에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 청구가 전부인 것입니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은 아이 상태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절단이라는 게 그 위치 어딘지 아세요? 어느 정도 부위가? 검지의 손톱의 반 정도예요, 반톱. 이게 절단이라는 게 아니라 손톱의 손톱 반 정도에 이게 이제 터져가지고. 학부모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오른쪽 검지 위에 한마디라고 들었거든요. 예, 손맛이 아니고요. 손톱의 반 정도예요. 그러나 제작진이 입수한 사진을 보면 아이의 오른쪽 검지에서는 손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은 절단이 아니라 손가락이 터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진단서에는 명확히 절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소송뿐입니다. 이를 위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걸 내가 이제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 트라우마를 빨리 벗어나고 극복해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저는 이렇게 그분들이랑 소송을 준비하는 거지 뭐 얼마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의도는 없고 아이가 이렇게 어긋나게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송하면서 아이가 이제 용기를 내고 그 기억은 계속 나고 하는데 그 트라우마를 빨리 좀 벗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응원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고 이후 경찰은 충북 지역 내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충북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 차량은 모두 3,725대. 4천여 곳의 어린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통학 차량 지도 단속을 벌입니다. 그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그 시설 단속해가지고 일단 안내문을 전달하고 우리가 뭐 미체크된 거에 대해서는 그 연락처라든가 이런 거 다 체크하려고 가고 있어요. 미슈. 원장님 성함하고요. 어디죠? 바둑학원. 다 차량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럼 여기다 다 X. X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예. 동승교사 고용이 어려워 차량 운행을 포기했다는 학원장. 영세한 학원들은 경영난이 가중됐다고 토로합니다. 차량을 운행을 하면 확실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까운 거리도 어머님들은 차량을 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약간 조금 뭐 2학년 이상이나 3학년 정도는 걸을 수 있지만, 뭐 7살이라든가 8살 초반의 애들은 혼자서 걷는 게 엄마들이 불안하거든요. 신호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까운 거리는 제가 직접 픽업을 하거든요. 이 모든 제도가 보면은 있는 사람 위주로 흘러가는 거지, 없이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아무 상관이 없지만 힘들어지고 영세업체들한테는 이렇게 바뀌는 제도가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청주의 한 아파트. 들고 나가는 어린이 통학 차량들로 북적입니다. 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무사히 내려야만 그제야 안도의 미소를 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통학 차량을 기다렸다 아이를 데려가는 학원의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지금 아이들 통학 차량 이제 올 시간 돼서 이제 아이들 이제 학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이제 애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일찍 끝나면 이제 맞벌이나 이제 늦게 끝나시는 분들 같은 이제 아이들 이제 집에서 혼자 있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학원에서 저희가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간식 같은 것도 챙겨주고 이제 운동도 가르쳐주고 이제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하고 있어서 피아노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아이들은 또다시 학원으로 이동합니다. 학원은 부모의 돌봄 공백을 대신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보호자 동승 의무를 지키고 있었으나 학원 차량은 8대 중 5대가 보호자 동승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유치원은 동승자가 의무인지 알고 있었어요. 늘 오시면은 이제 좀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2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승자가 없는 경우도 몇 번 목격했고 운전자가 내려서 아이들 하차하고 승차하는 걸 도와주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이게 동승자가 꼭 있어야 하는지 학원에 그게 의무인지는 몰랐어요. 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등하교 시간이 일정해 선생님들이 보호자로 동승할 수 있지만 학원은 연달아 수업이 있어 이마저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약 수업 시간이 6번이나 7번으로 채워진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 주휴수당 포함하면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봐도 한 달에 세금 공제 한 비용으로 한 180에서 200만 원 선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분당. 네. 그럼 만약에 학원에서 4대의 차량을 운행하면 그렇죠. 그러면 4분의 인건비를 운영자가 부담하는 실정인 거죠. 네. 지금 그런 부담을 안고 동승을 안 하시거든요. 왜 안 하시냐면 과태료가 20만 원이에요. 적발됐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분을 채용을 해서 한 달간 인건비를 계산하는 것보다 설마 내가 걸리겠냐 라는 안일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동승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학원 차량의 경우 결국 아이들의 안전은 오로지 운전자에게 맡겨집니다. 한 운전자는 취재하는 제작진에게 다가와 강하게 항의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하고는 실질로 가서 생각에는 맞질 않는데, 그리고 그 막말로 얘기해서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려면 거기 다루는 뭔가 좋은 얘기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자기들은 그냥 국회의원들은 말만 한마디 듣고 그냥 그 정도 그냥 뭔가 맞던 거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미국 같은 법을 따라가려면 그 미국 같은 법을 안 되겠지,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안전을 가봤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왔는데, 그 미국이랑 캐나다가 세계적으로 되게 강국인데 그런 데를 예를 모르겠는데, 그런 데는 뭐 누군가를 질문을 내봤지만 대통령 선대요. 우리 보호자가 가차가 승자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위에서 사람들랑 땅덩어리 지나가고 난리가 나는데. 차 안에서 애들이 많이 움직여요. 말을 안 들어요. 앉으라고 해도 말을 잘 안 듣고, 벨트를 매라고 해도 잘 안 매요. 그런데도 우리는 해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데, 그걸 애들은 그거를 가지고 좀 우리가 야단을 칠 때가 있거든요. 말을 안 듣고 이런 말이니까. 그러면 그걸 엄마들한테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들은 상황을 모르고 기사가 아이들한테 야단을 쳤다고. 그러면 또 학원으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 학원에서는 솔직히 아이가 하나 떨어지면은 조금 수입 이상 있잖아요. 같은 월급을 주는데, 그러면 또 원장들은 그 상황도 모르고 또 우리 기사들한테 뭐라 그래요. 애한테 뭐라고 했느냐. 오랜 시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해온 이재훈 씨. 그는 회원들에게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교육해왔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를 부착한 통학 차량은 사고 발생 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가고 이게 어린이 보호 차량이고 한데 이런 사고가 났는데
우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한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적에 어린이 보호 차량에 대한 규정은 전혀 적용을 시키지 않고 일반 사고와 같이 똑같은 처리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피해를 어린이 보호 차량 운전자가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태운 통학 차량이 출발하려다 택시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은 차가 멈추면 빨간불이 켜지고 출발 전후로는 노란불이 켜집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살펴보면 통학 차량은 노란불을 켜 출발 신호를 알렸지만 택시는 그대로 진입했고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어린이 통학 차량의 책임이 7대 3 중 7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 차량 이제 하기 싫다. 우리가 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몇백만 원씩 들여갖고 이 설치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운행 중인 셔틀버스는 30여만 대. 충북의 경우 2018년 기준 3,200여 대가 운행 중입니다. 셔틀버스 노조는 아이들의 안전을 단지 통학버스 운전자에게만 떠맡기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아닌 지자체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고 전후에 어떤 게 달라져요, 지금? 단속이 달라지죠. 사고 전과 후는 단속만 달라져요.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을 더 내세워서 이렇게 정책을 펴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조금 저기 한다고 하면 섬심성이라고 할까? 뭐 장비 조금 지원해 주는 거? 그 수준에서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아이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달라지는 것들. 2018년 어린이 통학 차량에 아이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후 정부는 72억 원을 들여 좌석 확인배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 고장이 나고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는 달았는데 작동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나. AS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새 제품을 자기 돈을 들여서 또 달아야 돼요. 1년도 안 됐어요. 그거 저기 한지. 그런데 벌써부터 고장이 나고 AS를 신청하면 연락이 안 되고 여기에 충북 청주에 AS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서울까지 얘기를 해서 내려오라고 그래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셔틀버스 노조는 어린이 안전수송해법은 우선 법과 제도를 재정립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 안전수송의 문제는 결코 시설에다만 맡겨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운전하는 그 셔틀 기사분들한테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안들이 함께 이게 좀 작동을 해야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역시 그 법과 제도다. 이 법과 제도가 바르게 정립이 돼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 각자의 어떤 그런 역할, 분담.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기사분은 안전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도우미 선생님 같은 분들을 뭐 그 원의 어떤 그런 뭐 이익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크게 지장받지 않도록 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도우미 선생님이 탑승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다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5월 인천에서 축구클럽 차를 타고 가던 8살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리미법으로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 태우와 유찬입니다. 다른 부모들은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타는 모든 셔틀버스는 같은 법, 동일한 관리 규정 아래 두길 부탁드립니다. 세리미법 있고 태권도 차고 나면 태권도 넣고 뭐 나면 넣고 이거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세리미가 나와야만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해지는 세상이 올까요? 학교 앞 변하지 않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부모는 아이가 품 안에 들어오기까지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불안하니까 이제 부모들이 거의 데리러 줄 때도 많고 데리러 올 때도 많고요. 사회가 함께 아이의 안전을 고민하지 않는 한 세림이 아버지의 호소는 모든 부모들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부디 세림이법이 모든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어른들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는 죽고 다쳐야 그들의 이름으로 생겨나는 안전법. 세림양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에 대해 허술함을 고발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벌써 5년.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이 지켜지지 않거나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일어나되지 못한 관리체계, 솜방망이 처벌, 거기에 안전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규제 위주의 제도까지. 이제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현실감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